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4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내 친구가 쿨리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가 대통령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은 마침 여비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옷이 무척 멋지군. 아주 잘 어울려. 무뚝뚝한 쿨리지 대통령에게 뜻밖의 칭찬을 받은 여비서는 순간 당황해서 뭐라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어.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한 말이니까. 앞으로는 서류의 구두점에 좀 주의를 해주기 바라네. 그의 수법은 좀 노골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심리적인 효과라는 점에서는 만점이다. 사람이란 칭찬을 받고 난 뒤에는 불쾌한 말을 들어도 그다지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다. 이발사도 면도를 하기 전에 비누 거품을 먼저 칠하지 않던가. 1896년에 맥킨리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유명한 공화당원이 선거연설에 초고를 써가지고 와서 전례 없는 명연설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맥킨리에게 읽어주었다. 맥킨리가 들어보니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훌륭한 것은 아니었고 게다가 그대로 연설했다가는 비난의 폭풍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부분도 있었다. 맥킨리는 그의 자존심과 열의를 존중하면서도 연설문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맥킨리는 이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냈다. 야, 그거 참 멋지군. 정말 훌륭한 연설문이야. 아주 좋아. 이런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적당한 경우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100%의 효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 물론 자네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 당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하니까 말이야. 미안하지만 내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써주지 않겠나? 다 되거든 내게로 꼭 보내주게. 상대방은 자존심을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맥킨리가 일러준 대로 연설문을 다시 작성해왔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 계속 유능한 찬조 연사로서 크게 활약했다. 에이브러임 링컨이 쓴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를 여기에 소개하겠다. 링컨이 불과 5분 만에 급하게 쓴 이 편지는 1926년 경매에서 무려 1만 2천 달러에 팔렸다. 링컨이 50년 동안 벌어서 저축한 액수보다도 많은 돈이다. 이 편지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패색이 짙어가던 1863년 4월 26일에 쓴 것이다. 북군은 작전 착오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참패하고 있었다. 사상자의 수는 계속 늘어가고 국민들은 실망에 빠져 있었다. 수천 명의 탈영병들이 생겼고 공화당의 상원의원까지도 링컨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링컨 자신이 우리의 운명은 파멸의 시면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호도 바랄 수 없고 한 줄기 희망의 빛마저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한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쓴 이 편지는 국가의 운명이 한 장군의 어깨에 걸려있는 위급한 때에 링컨은 어떻게 그 완고한 장군의 생각을 돌려놓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쓴 편지 중에서 가장 통렬한 것이다. 그런데도 후커 장군의 중대한 과오를 책망하기 전에 그를 칭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과실은 중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본인은 귀관의 태도에 대하여 꼭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 약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을 뿐이었다. 이 얼마나 신중하고 외교적인 표현인가.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귀관을 포토맥 전선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 귀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꼭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 약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관이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군인을 좋아합니다. 본인은 귀관이 정치와 군사를 혼동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귀관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크게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관에게는 야심적인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관은 번사이드 장군 지휘하에 있을 때 공을 서두른 나머지 명령을 위반하고 임의로 행동하여 국가와 명예에 있는 장군에 대해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귀관이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독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들었으면서도 귀관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결코 귀관의 의견에 동의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독재권을 인정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성공이 보증되어야만 합니다. 본인이 귀관에게 희망하는 것은 우선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독재권을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 다른 지휘관과 마찬가지로 귀관을 원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귀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아 군대 내에서 상관을 비난하는 풍조가 일어나 마침내는 그것이 귀관에게로 방향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군대 내에 그런 풍조가 일어난다면 나폴레옹이라도 우수한 군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거망동을 삼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쿨리지도 맥킨리도 링컨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상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라델피아의 워크 건설회사의 고우 씨의 예를 들어보자. 고우 씨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워크 회사에서는 의뢰받은 건축공사를 지정된 기일까지 완공하려고 일을 서둘고 있었다. 만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 직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건물 외부 장식에 사용하는 청동 장식을 맡은 하청업자에게서 도저히 기일 안에 납품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던 것이다.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청업자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형편이었다. 장거리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워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우 씨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곧장 뉴욕을 향해 출발했다. 고우 씨는 그 회사의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 브루클린에는 사장님과 똑같은 성을 가진 분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의 놀라는 기색을 보고 고우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찾아봤는데 사장님과 성이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나도 지금까지 몰랐는데요. 사장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여보더니 말을 이었다. 정말 그렇군요. 희귀한 성이긴 하죠. 우리 조상은 2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이곳 뉴욕으로 건너왔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자기 가족과 조상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고우 씨는 이번에는 그 공장의 규모와 시설을 칭찬했다. 참 훌륭한 공장이군요. 규모도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청동 공장으로는 인류로군요. 나는 이 사업에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공장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공장을 돌아보면서 고우 씨는 그 시설과 시스템이 다른 동업자들과는 경쟁이 안 될 만큼 우수하다고 칭찬했다. 그가 한쪽에 있는 낯선 기계를 보고 감탄하자 사장은 그 기계는 자기가 발명한 것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직접 그 기계를 가동시켜 보여주었다. 공장 구경이 끝나자 사장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청했다. 그때까지도 고우 씨는 용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자 사장이 먼저 말했다. 이제 장사 얘기를 할까요? 물론 나는 당신이 찾아온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지만요. 다른 주문 기일을 늦춰서라도 기일 안에 틀림없이 납품해 드릴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고우 씨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만일 이때 고우 씨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강경책을 취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리더가 되는 비결 1. 칭찬과 성실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어느 날 찰스 슈앱은 제철 공장을 둘러보다가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담 밑에서 공장 직원 몇 사람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네들에겐 저 글자가 안 보이나?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슈에비 누군가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장 직원들에게로 다가가서 담배를 한 개비씩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서 피워주면 참 고맙겠네. 그들이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를 나눠주며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는가? 존 워너메이커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썼다. 워너메이커는 하루에 한 번씩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점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점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점원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서 잡담을 나누느라 그 부인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워너메이커는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판매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받은 다음 포장을 점원에게 시키고 그대로 가버렸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설교로 유명한 헨리 워드비처 목사가 세상을 떠난 것은 1887년 3월 8일이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는 비처 목사의 후임으로 라이먼 에보트가 교회에 초빙되어 첫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다. 라이먼 에보트는 정성껏 설교의 초고를 쓰고 세심하게 다듬었다. 유명한 목사의 후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는 설교 원고가 완성되자 우선 아내에게 읽어주고 원고가 어떤지 물었다. 원고를 보고 읽는 연설이란 을에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혹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재미없어요. 이래가지고야 사람들이 어떻게 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치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해왔으면서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더 인간미가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게다가 당신은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 후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가는 분명 창피를 당할 거예요. 아니다. 그의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이 원고는 북미 논평지에 실리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그녀는 원고의 내용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연설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뜻을 교묘하게 내비쳤던 것이다. 물론 그 역시 아내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생고생해서 완성한 원고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메모조차 없이 성공적인 연설을 해냈다. 리더가 되는 비결 2.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3.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내 조카딸 조세핀 카네기는 3년 전에 캔자스시티의 부모 곁을 떠나 뉴욕으로 와서 내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당시에는 지방의 고등학교를 나온 19살의 처녀로 직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다. 지금은 그녀를 우수한 비서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한동안은 실수만 저질렀다. 어느 날 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야단치려고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돌려 나 자신을 타일렀다. 잠깐만 기다려. 나는 조세핀보다 2배나 더 살았고 일의 경험도 그녀보다 몇만 배나 많아. 그런데 그녀에게 나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거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능력이라는 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일단 내가 19살 때는 어땠는지 생각해보자고. 그땐 나도 정말 실수투성이었잖아. 이렇게 공평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조세핀은 같은 나이대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조세핀에게 주의를 시킬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로 했다. 조세핀, 이건 좋지 않아. 물론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처음에는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실수는 저절로 없어지기 마련이거든. 내가 네 나이였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넌 정말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잔소리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꼭 해야 한다면 겸허한 태도로 하라. 나도 결코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를 잘하지만 하고 전제한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주의를 주면 상대방은 그다지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게 마련이다.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는 교만하고 아나무인이었다. 당시에 수상직을 맡고 있던 폰 벨로공은 이런 방법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비렐름 황제는 방대한 육해군을 거느리고 독일을 천하무적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영국을 방문하고 있던 황제가 엄청난 폭언을 했는데 그 말들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고스란히 실린 것이었다. 나는 영국의 호의를 갖고 있는 유일한 독일인이다. 나는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서 대해군을 건설했다.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남아전쟁에서 영국의 로버트 경이 승리한 것도 내 덕분이다. 신문을 본 영국의 정계는 물론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독일 본국의 정치가들조차 황제의 독선적인 행동에 아연실색했다. 너무나 문제가 커지자 그처럼 당당하던 황제도 당황했다. 그래서 그는 급한 김에 벨로 수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마음먹고 벨로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자네가 시킨 것이라고 선언하게. 폐하, 제가 폐하를 움직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할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국이든 독일이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벨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호통을 쳤다. 그러니까 자넨 내가 바보라는 건가? 자네라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내가 저질렀다고? 벨로는 탓하기에 앞서 칭찬부터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벨로는 역시 외교의 대가였다. 그는 재빨리 말을 바꿔 황제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제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폐하의 현명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육해군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자연과학에 관해서도 폐하의 조예가 얼마나 깊으신지 저는 늘 경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 청우계나 무선전신, 엑스레이 등에 관해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저는 그저 탐복할 뿐 그 방면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간단한 자연현상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고작 역사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정치, 특히 외교에 필요한 지식 정도뿐입니다. 황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벨로가 황제를 추켜 세우고 자기를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황제는 어떤 일이라도 용서하기 마련이다.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서로 도와서 잘해보세. 손을 굳게 마주잡고 전진하는 거야. 황제는 기분이 완전히 풀려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황제는 벨로의 손을 굳게 잡고 누구든 벨로를 나쁘게 말하는 놈은 혼내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벨로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처럼 빈틈없는 외교가도 황제를 바보로 취급하는 실수를 범했다.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과 황제의 뛰어난 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말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몇 마디 말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만한 황제를 다시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칭찬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상상해보라. 적절히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와 칭찬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바꿀 수 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리더가 되는 비결 3.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하라. 4. 명령하지 마라. 미국의 전기작가 협회장인 아이다 타벨 여사와 식사를 함께한 일이 있었다. 내가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자 화제는 자연히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옮겨졌고 그녀는 O&D 영의 전기를 쓰고 있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영과 3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들었는데 영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명령투의 말은 절대로 쓰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대요. 예를 들면 비서에게 편지를 구술하여 받아쓰기 하고 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묻거나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식이었대요. 그는 상대방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일하게 했고 실수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상대방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도 없고 상대방에게 중요감을 줄 수도 있어 반감 대신 협조적인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다. 함부로 내리는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나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것일지라도 불쾌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불쾌감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 질문은 명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는 결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대개 그 명령을 쉽게 받아들인다. 리더가 되는 비결 4. 명령하는 대신 의견을 물어라. 5. 체면을 세워주어라. 언젠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찰스 스타인매츠를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다. 스타인매츠는 전기에 관해서는 천재적인 전문가였지만 무척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획부장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었다. 회사로서는 그의 감정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고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그를 임명했다. 그가 하는 일은 별로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기획부장에는 다른 사람을 발령했다. 스타인매츠는 새로운 직책에 만족했고 중역들도 물론 기뻐했다.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승진 문제를 무사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준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의 감정을 짓밟고 넘어간다. 상대방의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용인이나 자식을 야단치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나서 다정한 말을 한두 마디 해주고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데도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야단을 치거나 충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인 마샬 그랜저가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함께 일하던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내 심정도 이러할진데 해고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공인회계사 일은 계절을 타는 일이라 매년 3월이 되면 많은 해고자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불쾌한 일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공인회계사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스미스 씨,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바쁜 시기에만 일하기로 계약했던 일이고요. 이 정도로 말해도 상대방은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냉정하게 팽개쳐진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회계 일로 평생을 보낼 사람들인데 이렇게 간단히 해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좀 더 다정한 방법을 써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각자의 업무 실적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씨, 당신의 일하는 솜씨에 정말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으로 출장 가셨을 때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회사 체면이 섰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으시니 어딜 가시든지 환영받으실 겁니다. 다음 시즌에도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스미스 씨는 밝은 기분으로 나와 악수를 나누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느낌 대신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바빠지면 내가 자기를 다시 고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사람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그를 생각할 것입니다. 식품 포장회사의 마케팅 전문가인 안나 마조네는 직장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신상품을 테스트 마케팅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맡은 중요한 임무였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획 단계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테스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곧바로 열리는 회의 시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직속 상사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시간조차 없었죠. 보고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자는 감정적이라 관리직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보고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간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얼마나 펄펄 뛸지 각오해야 했죠. 하지만 상사는 전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실수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번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었어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저를 믿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상대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 체면을 잃는 것은 곧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초창기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썼다. 누구도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 리더가 되는 비결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작은 일도 칭찬하라. 내 오랜 친구인 피트 발로는 서커스단 단장이다. 그는 개나 망아지 등을 끌고 각 지방을 순회 공연하면서 살고 있었다. 나는 피트가 개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것을 구경하기 좋아했는데 그것은 늘 공연 이상으로 재미있었다. 그는 개가 조금만 잘해도 엄청 크게 칭찬하면서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곤 했다. 이 방법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동물의 훈련에는 옛날부터 써온 수법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토록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는 왜 대인관계에 응용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회초리 대신 고기를 주지 않고 왜 비난 대신 칭찬을 주지 않는 것일까? 상대방이 조금만 발전하더라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그 칭찬에서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심리학자인 제스 레어는 저서 나는 대단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내가 전부이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과도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어대기 일쑤고 무슨 일인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스한 햇볕을 주는데 인색하다. 싱싱교도소장인 루이스 로즈에 의하면 범죄자들에게도 이런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죄수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나는 크게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기분을 느낍니다. 잘못을 심하게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는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칭찬의 말이 내 생애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은 있을 것이다. 역사상에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10살가량의 소년이 있었다. 그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늘 그를 꾸짖었다. 성악가라고? 어림없는 소리? 덧문이 바람에 끽끽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풀 죽은 아들을 껴안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단다. 실제로 너의 노래 실력은 날마다 향상되고 있잖니? 네 노래는 정말 듣기 좋아. 그녀는 살같이 검게 타도록 일하며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는 소년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소년은 바로 당대의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였다. 런던에 작가를 지망하는 소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적인 조건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학교는 4년밖에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는 빚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으며 너무 가난해 끼니조차도 있기 힘든 형편이었다. 소년은 가까스로 일자리를 얻었다. 쥐가 득실거리는 지하 창고 안에서 구두약통에 상표를 붙이는 일이었다.
밤이면 음침한 다락방에서 다른 소년 둘과 함께 잤다. 그 두 소년들은 빈민가에 불항하였다. 그는 그들이 비웃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잠든 밤중에 살그머니 자리에서 빠져나와 글을 썼다. 그는 이렇게 쓴 처녀작을 남몰래 잡지사에 우송하곤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원고는 늘 반송되어 왔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념할 만한 날이 찾아왔다. 드디어 그의 작품 하나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편집장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그는 감격에 벅차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자신의 작품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한평생 어두컴컴한 창고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당신도 아마 이 소년을 알 것이다. 그는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런던의 또 다른 소년은 어느 포목상에서 아침 5시부터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하루 14시간씩 혹사당하며 살고 있었다. 소년은 이런 중노동을 무려 2년이나 견뎌냈다. 마침내 그런 노예 생활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상점을 빠져나와 15마일을 걸어서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그 상점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교장 선생님 앞으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며칠 뒤에 교장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다. 자네처럼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그런 중노동에는 적합하지 않네.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학교의 교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칭찬은 소년의 장래를 일변시켜 영문학사상 불멸의 공적을 남기게 했다. 그는 77권의 저서를 쓰고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펜으로 이룩한 조지 웰스였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해주는 것은 B.F. 스키너의 기본 교육 개념이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동물과 인간의 실험을 통해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은 더욱 좋게 되고 좋지 못한 일은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로키마운트에 살고 있는 존 링겔스포는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다른 가정처럼 그들 가족 역시 부모 자식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고 잔소리를 하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나 부모나 모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었다. 링겔스포는 우리 강좌에서 배운 몇 가지 원칙을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대신 칭찬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눈에 띄는 것이라곤 늘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뿐이었어요. 아이들의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처음엔 정말 쉽지 않더군요. 아무튼 힘들게나마 몇 가지 칭찬거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찾아낼 때마다 폭풍 칭찬을 해주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지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던 나쁜 버릇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들은 우리가 해주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서로 마주보기도 했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칭찬이 구체적일 때는 더욱 진지하게 가슴에 와닿는 법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모두 감사와 칭찬 그리고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일이든 한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일도 해낼 수 있다. 과장이라고?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 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속에서는 찬란하게 꽃을 피운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음의 원칙을 꼭 기억하라.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하고 진전할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동의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리더가 되는 비결 6.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하고 진전할 때마다 칭찬하라. 7. 좋은 평판을 세워주어라. 일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형편없이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을 해고할까? 야단칠까?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반감만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인디애나주 로웰에 있는 대규모 화물자동차 고객 서비스 부장인 헨리 hen키가 바로 그런 문제에 부딪혔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자동차 수리 직원이 요즘 들어 일하는 게 영 시원찮았던 것이다. 헨리 hen키는 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대신 그를 사무실로 불러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빌, 자넨 훌륭한 기술자야. 그동안 자네가 수리한 자동차를 보고 고객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나? 다들 아주 만족스러워했지. 그런데 요즘 무슨 일 있나? 일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예전 같지가 않아. 자네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주기 바라네. 앞으로도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해보세. 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졌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부터 빌이 일을 더 잘했을까? 물론이다. 그는 다시 빠르고 뛰어난 기술자가 되었다. 헨리 hen키가 그의 직업적인 면에 대해 훌륭한 평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평판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볼드윈 기관차 제작회사의 사무엘 보클레인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 경의를 표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바라는 대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요컨대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특정한 일면을 개선하거나 바로잡으려면 그 점에 대하여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란 뜻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상대방에게 어떤 장점을 발휘하게 하려면 그가 그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좋은 평판을 세워주면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헨리 리스너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품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느 날 명장 제임스 하보드 대장은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200만 미국 병사들은 가장 청렴결백하고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말했다. 과장된 칭찬이었지만 리스너는 이 말을 잘 이용했다. 나는 하보드 대장의 이 말을 모든 병사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군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사들은 충분히 감동을 받을 것이고 장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조제트 르블랑은 그녀에 져서 메테를링크와 함께한 내 생애의 선물에서 벨기에 출신의 신데렐라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우리 집 근처의 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소녀가 식사를 배달해왔다. 그 소녀의 이름은 접시닦기 마리였는데 사팔뜨기에다 피부도 거칠고 밭장다리였으며 무척 촌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리, 넌 네 속에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 있던 마리는 혹시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자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천진하게 말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 정말로 몰랐을 거예요. 그 소녀는 내 말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아마 부엌으로 돌아가서 내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을 것이다. 신념의 힘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마리에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리는 얼굴과 몸을 가꾸기 시작했고 소녀 특유의 생기가 피어나면서 매력 넘치는 처녀로 변화한 것이다. 작은 칭찬 한마디에는 이렇게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개를 죽이고 싶거든 먼저 그 개를 미친 개로 만들라는 속담이 있다.
한 번 악평이 나면 만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대로 일단 호평이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자든 가난뱅이든 도둑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자기의 호평이 나돌게 되면 대체로 그 호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뉴욕시의 브루클린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은 루스 홉킨스는 새학기 첫날 학급 명단을 훑어보았다. 명단을 보는 순간 새학기를 시작하는 기쁨과 흥분은 걱정으로 변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토미 이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토미는 단순한 말썽꾸러기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학급의 규율을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툭하면 싸움을 걸고 여자아이들을 골탕 먹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토미의 유일한 장점은 머리가 무척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었다. 홉킨스 선생은 토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반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홉킨스 선생은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었다. 로즈, 입고 있는 옷이 참 예쁘구나. 알리샤, 넌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토미의 차례가 되었을 때 홉킨스 선생은 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토미, 너는 타고난 리더라면서? 올해에는 우리 반을 우리 학교 4학년 중에서 최고의 반으로 만드는데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물론 도와주겠지? 홉킨스 선생은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토미가 하는 일마다 칭찬해주고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자 9살짜리 토미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반에서 정말로 훌륭한 리더 역할을 해냈다. 악한 사람과 접촉해야 할 경우에는 그를 존경할 만한 신사로 간주하고 대하라. 그것 말고는 그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 신사의 대우를 받으면 그는 신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싱싱형무소 소장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다른 사람의 태도나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미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대접하라. 리더가 되는 비결 7. 상대방에게 좋은 평판을 세워주어라. 8. 실수는 고치기 쉽다고 격려하라. 내 친구 가운데 40대의 독신 남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어떤 여성과 약혼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약혼녀가 나에게 댄스를 배우라는 거야. 뭐 댄스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추던 거니까 어려울 게 있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 마음먹었지. 그런데 내가 처음 찾아간 교습소 강사는 내 댄스가 엉망이라는 거야. 아마 사실 그대로 말한 거겠지? 하지만 처음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도 실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곧바로 그만두었어. 하지만 약혼녀와 약속한 게 있으니 그대로 포기할 순 없어서 며칠 뒤에 다른 교습소를 찾아갔지. 그곳 강사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난 그 강사가 마음에 들더라고. 먼저 강사는 내 결점만 강조하여 아예 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버렸는데 이 강사는 반대로 내 댄스가 시대에 뒤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텝도 문제없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 리듬감도 좋고 소질도 있다면서 내 장점을 칭찬하고 결점은 별로 말하지 않은 거지. 그런 말을 듣자 나는 내 자신이 서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습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 아무튼 칭찬을 받은 덕분에 나는 열심히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처음보다 실력이 확실히 늘었어. 강사의 칭찬 덕분에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고 향상심이 일어났던 거야.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종업원에게 바보라든가 무능하다든가 재능이 없다고 야단치는 것은 그들의 의욕과 향상심을 송두리째 잘라버리는 일이 된다. 이와 반대의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상대방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의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로엘 토머스는 이런 방법을 매우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분발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는 일을 아주 잘한다. 얼마 전에 나는 토머스 부부와 주말을 함께 보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토머스가 브릿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브릿지 게임을 하자고? 그런 거라면서 시간을 낭비하라고? 천만에, 나에게 브릿지 게임 같은 건 정말 영원한 수수께끼다. 할 줄도 모르지만 그게 왜 재미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잠이나 자고 말지. 그런 건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토머스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여보게 데일, 브릿지 게임은 아주 간단한 거야. 그냥 기억력과 판단력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자네는 기억력에 대한 책까지 쓴 일이 있잖아. 그러니 자네에게는 안성맞춤의 게임이야.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생전 처음으로 브릿지 게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가 격려해주는 바람에 나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브릿지 게임 하면 엘리 칼버트슨 생각이 난다. 아마 브릿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쓴 브릿지 게임에 관한 책은 각국어로 번역되어 이미 100만 부나 팔렸으니까. 하지만 그런 그도 어떤 젊은 여성에게서 브릿지 게임에 정말 놀라운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감탄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방면의 제1인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칼버트스는 1922년에 철학과 사회학 교사 자리를 알아보려고 처음 미국에 왔다. 하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석탄 판매상도 하고 커피 판매업도 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그 당시에 그는 브릿지 게임 책을 쓸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는 트럼프 놀이도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는 데다가 승부가 끝나면 게임의 결과를 꼬치꼬치 검토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트럼프 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조세핀 딜론이라는 미모의 브릿지 교사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카드 놀이를 할 때마다 카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꼬치꼬치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카드에 소질이 있어요. 그걸 키워보도록 해요. 내 눈은 정확해요. 칼버트슨을 브릿지의 권위자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칭찬과 격려였던 것이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했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우리 강좌의 강사로 있는 클래런스 존스는 격려해주고 잘못을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1970년 당시 데이비드는 15세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1958년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머리 수술을 받았고 이마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았죠. 1960년에 아이 엄마와 나는 이혼했고 데이비드는 엄마를 따라 텍사스주 댈러스로 가서 15세가 될 때까지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급에 다녔습니다. 아마 이마의 상처를 보고 학교 당국이 아이의 두뇌가 손상되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아래 학급에 속해 있어서 15세인데도 7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는 곱셈도 못했고 덧셈도 손가락으로 했어요. 게다가 잘 읽지도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신시내티로 왔을 때 나는 아이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텔레비전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에 나는 열렬하게 격려해주면서 기술자가 되려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에 암기 카드 4벌을 구입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카드를 수북이 쌓아놓고 수학놀이를 했어요. 데이비드가 못 맞춘 카드는 따로 한쪽에 쌓아놓았다가 못 맞춘 카드가 다 없어질 때까지 놀이를 했죠. 아이가 답을 맞출 때마다 정말 열렬하게 칭찬해 주었어요. 특히 전에 틀렸던 카드를 맞출 때는 더 그랬죠. 우리는 이제 8분 안에 카드를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처음에는 52분이 걸렸고 다음에는 48분, 그리고 다시 45분, 44, 41.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열렬히 축하했어요. 나중에는 아내까지 신시내티로 오게 해서 함께 아이를 포옹하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피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이는 정말로 8분 안에 모든 카드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조그만 진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겠다고 요청했어요. 배우는 것이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연히 데이비드의 수학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곱셈을 할 수 있게 될 때 수학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수학에서 B를 받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독서 능력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향상되었고 그림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과학 선생님이 데이비드에게 과학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권할 정도였죠. 데이비드는 지렛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복잡한 일련의 장치들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제도를 해야 하고 모델 제작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복잡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교내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신시내티 전체의 과학 전시회에서도 3등을 차지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드디어 해낸 거였죠. 다른 아이들보다 2학년이나 뒤떨어지고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지진아 학급에 보내줬던 아이가 친구들에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림을 받던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을 다 제치고 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8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데이비드는 한 번도 우등생 대열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클래런스 존스처럼 열렬하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라. 리더가 되는 비결 8. 격려하라.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1915년 온 유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자 미국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과연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윌슨 대통령은 노력해보기로 결심하고 일단 전쟁 당사국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평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열렬한 평화주의자인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그 임무를 간절하게 맡고 싶어 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브라이언의 절친한 친구인 하우스 대령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렇게 되자 하우스 대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브라이언이 얼마나 열렬하게 그 일을 맡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브라이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하우스 대령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 임무를 맡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평화사절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장관이 가게 되면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어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당신은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에게 당신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하고 비공식적인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브라이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물론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만족했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하우스 대령은 상대방이 나의 제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라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을 지킨 것이다. 윌슨 대통령이 윌리엄 맥카도우를 강요로 끌어들일 때에도 하우스 대령과 같은 방법을 썼다. 행정부의 강요로 발탁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윌슨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 강요를 임명했다. 즉, 강요라는 직책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맥카도우 자신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윌슨은 나에게 지금 조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재무장관을 맡아주면 매우 고맙겠다고 말했다. 정말로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표현 방법이었다. 이 명예로운 지위를 맡는 것이 오히려 내가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윌슨이 언제나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가 이 방법을 일관해서 사용했더라면 아마 역사는 틀림없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윌슨은 국제연맹 가입 문제로 상원의원들을 분노하게 하고 공화당을 무시했다. 그는 엘리후 루트, 찰스 에반스 휴즈,
헨리 캐보트 로지 같은 공화당의 거물급 지도자와 함께 평화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당에서 이름도 없는 인사들을 데리고 갔다. 그는 공화당원들을 냉대하고 국제연맹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으며 국제연맹이 그의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다. 인간관계를 무시한 이러한 방법은 그 자신의 실각을 초래하고 건강을 해쳐 수명을 단축시켰으며 미국을 국제연맹 불참가국으로 만들어 세계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고 말았다. 더블데이 페이지라는 출판사에서는 이 법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단편 작가인 미국의 오 헨리는 이 회사에서는 출판을 거절할 때 어찌나 공손하게 거절하는지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을 수락해주는 것보다 이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는 편이 오히려 더 즐거울 정도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라는 원칙은 정치가와 외교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에 사는 데일 오 페리어는 어떻게 아들이 기꺼이 심부름하도록 만들었는지 발표 시간에 들려주었다. 제프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배나무 밭에 가서 떨어진 배를 주워오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가기 전에 얼른 주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프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집어가거나 말거나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개씩 집어왔어요. 저는 제프를 꾸짖기보다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프에게 배를 한 바구니씩 주워올 때마다 1달러를 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프는 신나게 밭으로 가서 땅에 떨어진 배를 열심히 모두 주워왔어요. 우리 강좌에 참석한 군터 슈미트라는 서독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발표했다.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대규모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은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손님들이 늘 얼만지 물어보느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종업원을 찾게 만들었다. 손님들은 당연히 불평을 늘어놓았고 슈미트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아침 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녀를 가격표 부착 감독 주임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감독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때부터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어느 상품에도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게 되었다. 뉴욕의 대형 인쇄회사 사장인 J.A. 원트는 얼굴만 마주치면 불평을 해대는 기계공의 태도를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충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타이핑과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계를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노동시간이 길고 일의 양이 너무 과중하여 조수가 필요하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 원트 씨는 조수도 붙여주지 않고 작업량도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 기계공을 만족시켰다. 그에게 방을 하나 따로 준 것이다. 문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수리계장이란 직함이 붙어 있었다. 그는 이제 평사원이 아니라 어엿한 수리계장이 된 것이다. 그는 권위를 부여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자기의 중요감이 충족되자 이제까지의 불평을 잊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유치한 속임수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폴레옹 1세도 이와 비슷한 수법을 썼다. 그는 자기가 제정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1,500개나 뿌렸고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대원수라는 칭호를 주었으며 자기의 군대를 불패의 부대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장난감 따위로 속이는 짓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때론 장난감에 지배당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이와 같은 나폴레옹의 방법, 즉 직함이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방법은 우리들이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젠트 부인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부인은 동네 개구쟁이들이 툭하면 정원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잔디밭을 망가뜨려 놓는 바람에 이만저만 성가신 게 아니었다. 위협하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부인에게 묘안이 떠올랐다. 부인은 동네에서도 가장 개구쟁이로 손꼽히는 아이를 불러 탐정으로 임명했다. 소년에게 잔디밭에 침입하는 녀석들을 단속할 권위를 준 것이다. 이 방법은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가장 말썽꾸러기가 말썽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였다. 게다가 탐정이 된 소년은 정원에 침입하는 다른 소년들을 열심히 단속했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뒤뜰에 모닥불을 피워 쇠막대기를 새빨갛게 달구어 놓았다가
개구쟁이들이 정원으로 침입하면 그것을 휘둘러 추방하기까지 했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로잡아줄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6가지 원칙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1. 성실하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약속하지 말라. 자기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집중하라. 2.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3.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동정적으로 생각하라. 4. 내가 상대에게 제안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생각하라. 5. 상대에게 제안하는 일에서 생기는 이익이 그의 소망과 일치하게 하라. 6. 어떤 일을 요구할 때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암시하는 방식으로 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명령한다. 존, 내일 손님이 오시기로 했으니 창고를 청소하게. 물건도 제대로 정리해두고 카운터도 깨끗이 청소해두게.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존, 내일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창고도 보여줄 생각이야.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너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것 같아. 창고는 회사 이미지와 직결되는 거라 창고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 지금 창고 청소를 시작하면 느긋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네가 좀 해주겠나? 그렇다고 존이 신나서 청소를 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서 명령한 것보다는 훨씬 기분 좋게 일할 것이다. 존이 창고의 청결함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자인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점이다.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늘 우호적인 반응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방법으로 10%라도 성공을 거둔다면 당신은 리더로서 지금보다 10%더 유능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리더가 되는 비결 9.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협력하게 만들어라.